미국 최고 심장외과의가 딸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서 생명을 구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시카고 메디컬 센터의 골든핸즈라 불리며 30년간 환자들의 심장을 고쳐온 에단 콜먼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어야 하느냐며 강력히 반대했던 하버드 의대생 딸. 미국 의료계 4대째 명문가의 자존심. 하지만 점점 악화되는 가슴 통증 앞에서 그는 결국 모든 편견을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을 밟은 그가 단 며칠 만에 경험한 것은 그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현실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동료들조차 믿기 어려워할 만큼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평생 미국 의료 시스템에 자부심을 가져온 명문가 의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에단 콜먼입니다. 시카고 메디컬 센터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52살이 되었고 벌써 30년 넘게 매스를 잡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저까지 4대에 걸쳐 의사 가문을 이어오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링컨파크 근처의 빅토리안 스타일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할아버지가 심으신 오래된 참나무가 있고 거실 벽면에는 3대에 걸친 의대 졸업장들이 나란히 걸려 있어요. 그 졸업장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자부심과 동시에 어깨에 얹어진 무게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내 사라는 49살로 시카고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소아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의대 인턴 시절에 만나 결혼한 지 벌써 25해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항상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어른들의 심장을 고치고 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요라고요. 그 말이 참 예쁘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저에게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딸 올리비아는 20살로 하버드 의대 3년차에 재학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올리비아는 16살에 조기 졸업을 하고 하버드에 입학했어요. 저처럼 심장외과를 전공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콜먼 가문의 의료 전통이 4대째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 하루 일과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간단한 조깅으로 몸을 깨운 후 6시 30분에는 병원에 도착해서 환자들의 차트를 점검해요.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수술은 보통 오후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챙기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심장을 고치는 사람이지 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신념으로 살아왔거든요.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골든핸즈라고 불렸어요. 특히 복잡한 관상동맥 우회술에서는 시카고 지역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습니다. 작년에는 의학회에서 올해의 심장외과 의사상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 존재 이유입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는데 그때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수술 스케줄이 빡빡했거든요. 하루에 3건의 수술을 연달아 하는 것도 다반사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일이었는데 65살 당뇨 환자의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환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실려온 거였습니다. 관상동맥 3곳이 막혀 있어서 즉시 우회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수술 시작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조여오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주먹으로 꽉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아직 심폐기에 연결되어 있었고 저 말고는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간호사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뿌리치고 수술을 계속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수술복을 벗고 난이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니 또 평소처럼 병원에 나가 있더라고요. 바쁜 일상이 그런 생각을 덮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경험도 있었어요. 2주 전 토요일이었는데 올리비아가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링컨파크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완만한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올리비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30년간 규칙적으로 운동해온 제가 이런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찬다니요. 그날 저녁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산책할 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때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심장 전문의인데 내 몸 상태를 모르겠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55살 여성 환자의 승모 판막 치환술을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류마티스성 심장병으로 인해 판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어요. 수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가슴 한복판에 바위로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통증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메스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수술해오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레지던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정신을 붙잡고 말했어요. 계속해. 거의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봉합을 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끝날 마무리 과정이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수술을 겨우 마치고 탈의실로 들어갔을 때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계속 아프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정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응급실로 내려가서 심전도를 찍어봤습니다. 동료 응급의학과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해줬는데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혈액검사로 트로포닌 수치도 확인해봤는데 역시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애단, 급성 심근경색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아. 심전도도 정상이고 효소 수치도 괜찮고 아마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일 거야. 요즘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동료의 말이었지만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해오면서 쌓인 경험과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증상들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야. 분명히 뭔가 놓치고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사라와 올리비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오늘 수술 중에 심한 가슴 통증이 있었어. 응급실에서 검사해봤는데 정상이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해. 올리비아는 의대생다운 반응을 보였어요. 아빠, 관상동맥 CT나 조영술은 해보셨어요? 심전도나 혈액 검사만으로는 모든 심장 질환을 다 찾아낼 수 없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급성이 아닌 이상 보험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3주는 걸릴 거야. 관상동맥 CT는 6주, MRI는 더 오래 걸리고 지금 증상으로는 응급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만약 환자였다면 어떻게 조언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환자들에게는 항상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모든 검사를 다 받으세요라고 말해왔는데 정작 제 자신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지를요.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제 자신의 생명은 보험회사의 승인과 병원 행정 시스템의 벽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해온 말들이 진심이었다면 나 자신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스템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시스템 밖에서라도 답을 찾아야겠다. 새벽에 결심을 굳힌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로버트 헨슨 병원장은 제 의과대학 선배이기도 했어요. 에단,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원장님, 저에게 심장 관련 증상이 있는데 시스템상 정밀 검사를 받기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헨슨 병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에단, 너도 아는 사람인데 보험회사 규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말 안 해도 알 텐데 급성이 아닌 이상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그분이 말씀하신 유일한 방법은 자비 진료였습니다. 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는 거였어요. 관상동맥 CT만 해도 3,000달러, MRI까지 하면 8,000달러 정도 들 거야.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약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비 진료라고 해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2주 후에나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수술 스케줄이 있었는데 또다시 가슴 통증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수술 후 휴게실에서 동료 마이클과 커피를 마시며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에단, 너 미쳤어? 2주를 기다린다고. 그 사이에 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마이클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내가 아는 프라이빗 클리닉에 전화해 볼게.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든 최소 2주일은 기다려야 했어요. 그때 문득 몇 년 전 의학학회에서 만났던 한국인 의사가 생각났습니다. 박민준 교수였는데 존스 홉킨스에서 함께 연구했던 동료가 극찬했던 분이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놀랍다고 했던 그 동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검사 대기 시간이 거의 없고 기술적으로도 미국 못지않아. 당시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했어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검사 대기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특히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어요. 미국에서 $8,000짜리 검사를 한국에서는 $1,000 정도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당일 검사가 가능하다니요. 30년간 미국 의료계에 몸담으며 가졌던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검사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사라는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빠른 게 최고잖아요. 하지만 올리비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빠, 정말요? 한국요? 올리비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는 시카고 메디컬 센터의 골든 핸즈잖아요. 콜먼 가문 4대째 의사인데 외국에 가서 치료받는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반대할 줄 몰랐거든요. 올리비아, 지금은 환자로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야. 아빠, 그건 말이 안 돼요. 미국이 세계 최고 의료 강국이잖아요. 우리가 왜 한국까지 가야 해요?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가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로 콜먼 가문의 자부심에 먹칠을 하는 일일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올리비아, 지금은 가문의 명예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해. 아빠, 그럼 다른 주의 병원은 어때요? 존스 홉킨스나 메이오 클리닉 같은 곳에서 검사받으시면 되잖아요. 올리비아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저는 이미 알아봤던 터였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최소 3주는 기다려야 해. 지금 내 상태로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어. 저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올리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하버드 의대에서 배우는 건데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고 해요.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올리비아가 가진 편견이 과거의 제 모습과 똑같다는 거요. 저 역시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올리비아, 내가 조사해본 바로는 한국 의료 기술이 정말 놀라워. 특히 심장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야. 저는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아빠, 그런 자료들 믿을 수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자기들 홍보하려고 과장하는 거 아닌가요? 올리비아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사라가 중재에 나섰어요. 올리비아, 지금은 아빠 건강이 우선이야. 어디서 치료받든 상관없잖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외국에 가서 치료받는 게 맞다고요. 올리비아가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우리 가족이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있잖아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올리비아, 명성이 내 생명보다 중요해? 그게 아니라 올리비아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한국 의료진들이 아빠만큼 실력이 있을까요? 아빠는 시카고에서 손꼽히는 심장외과 의사잖아요. 그 순간 저는 올리비아의 진짜 걱정이 뭔지 알 수 있었어요. 명예보다는 제 안전이 걱정이었던 거죠. 올리비아, 내가 찾아본 박민준 교수는 존스 홉킨스 출신이야. 논문도 나보다 많이 썼고. 그래도 올리비아가 여전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저는 다른 접근을 해봤어요. 올리비아, 너도 의대생이니까 알 텐데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빠른 진단과 치료. 올리비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맞아.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한국에서는 가능하고. 저는 천천히 설득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올리비아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정말 안전할까요? 만약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충분히 알아봤어.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국제 인증도 받았고 외국인 환자들도 많이 온다고 해. 저는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올리비아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아빠,
제가 너무 고집부렸나요? 사실 아빠가 위험할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올리비아, 내가 걱정해주는 마음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 아빠,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올리비아의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3명이 함께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아빠, 한국에서 정말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믿어요. 병원에 휴가를 내고 동료들에게는 가족 여행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올리비아가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처음에 반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니 아빠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맞아요. 올리비아, 내가 걱정해준 마음 이해해. 우리 가문에 대한 자부심도 알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가 있어.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미국 의료진으로서의 자존심과 환자로서의 간절함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올리비아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빠, 정말 놀라워요. 한국의 의료 IT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지나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편견 없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그리고 진정한 의료진이라면 환자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저희를 맞이해준 국제진료센터 직원은 완벽한 영어로 안내해 주었어요. 닥터 콜먼, 환영합니다.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수진 씨의 전문적인 모습에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올리비아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모습이 뉴욕이나 시카고 못지않았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 완전히 다른데요? 올리비아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라도 감탄했어요. 여보, 이렇게 발달한 줄 몰랐어요. 미국 못지않네요. 저 역시 놀랐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어요. 평생 미국 의료계에서 살아오며 가졌던 자부심 때문이었을까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그 병원은 정말 웅장했어요. 입구부터 미국의 어떤 병원보다도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로비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환자들이 있었고 모든 안내판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었어요. 닥터 콜먼이시죠? 박민준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호사가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박 교수의 진료실로 가는 복도에는 최신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보던 것보다 더 최신형들이었습니다. 박민준 교수를 만난 순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였는데 40 중반 정도였을 거예요. 콜먼 교수님, 반갑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선생님 논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함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박 교수님, 이렇게 빨리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확신에 찬 외과의사의 것이었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진료가 시작되자 박 교수는 제 증상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수술 중에 가슴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통증의 양상은 어떠셨나요? 질문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제가 미국 환자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옆에서 지켜보며 놀라워했어요. 아빠, 정말 전문적이시네요. 박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의대생이시군요. 하버드 의대라고 들었는데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진찰을 마친 박 교수는 즉시 검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심전도와 심초음파를 먼저 하고 내일 아침 공복에 관상동맥 CT를 찍겠습니다. 결과는 당일에 모두 나와요. 미국에서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검사를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박 교수님, 정말 이틀이면 모든 검사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저희 병원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에요. 환자분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검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합니다. 박 교수의 자신감 있는 대답에 안심이 되었어요. 첫 번째 검사실로 이동하는데 복도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모든 사람이 친절했고 특히 외국인 환자들에게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담당한 기사분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닥터 콜먼, 편안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검사 장비도 최신형이었는데 미국에서 보던 것보다 더 정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심전도 결과를 보던 기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교수님께 바로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 같았어요. 심초음파실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초음파 기계가 정말 최첨단이었거든요. 화질이 너무 선명해서 제 심장의 모든 부분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와, 이 화질 정말 놀라운데요? 올리비아가 감탄했어요. 하지만 검사를 담당한 의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여기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겠네요. 화면을 가리키며 중얼거리는 모습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선생님, 뭔가 문제가 있나요? 제 질문에 의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정확한 건 교수님께서 판독하셔야 하지만 좌심실벽 운동에 이상이 보이네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올리비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빠, 괜찮을까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좀 심각해 보였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복 상태로 관상동맥 CT 촬영을 받았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CT 장비가 정말 최신형이었거든요. 이 장비는 320 슬라이스 CT예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검사가 가능할 거예요. 검사 기사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최신 장비를 갖춘 곳은 몇 군데 없었거든요. 조영제 주입하겠습니다. 몸이 뜨거워질 수 있지만 정상이에요. 친절한 안내와 함께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검사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10분 정도면 끝났어요. 닥터 콜먼, 검사 잘 받으셨어요. 결과는 2시간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검사 결과를 받으려면 며칠은 기다려야 하는데 2시간이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 2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올리비아도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빠, 어제 심초음파 의사 선생님이 뭔가 발견한 것 같던데요. 사라도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박 교수와 결과 상담 시간이 되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모니터에 제 관상동맥이 3차원으로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박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더욱 긴장됐어요. 콜먼 교수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관상동맥에 70% 협착이 있고 좌전하행지에는 80% 협착이 보이네요. 특히 좌전하행지 80% 협착은 언제든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박 교수의 진단에 저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추측이 맞았던 거군요. 과부제족이라고 불리는 혈관이잖아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콜먼 교수님께서 잘 아시는군요. 사라가 우리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어서 제가 설명해줬어요. 여보, 좌전하행지는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이야. 여기가 막히면 심장의 대부분이 괴사될 수 있어서 과부제족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여보가 수술 중에 느꼈던 그 심한 통증들이.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답했어요. 80% 협착 상태에서 고강도 수술을 계속하시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의사로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 몸이 일이 되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몇 주를 기다렸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아마 일주일만 더 늦었어도 수술대 위에서. 박 교수의 말에 사라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미국에서 몇 주를 기다렸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느꼈던 증상들이 얼마나 심각한 경고 신호였는지를요. 만약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기다렸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교수님, 그럼 바로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건가요? 제 질문에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시술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완전히 막히지 않았지만 시간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에요. 올리비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어요. 만약 미국에서 계속 기다렸다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교수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다행히 지금 발견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스텐트 시술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고 성공률도 99%가 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에 온 게 천만다행이야. 사라의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완전히 생각이 바뀐 모습이었어요. 아빠,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만약 제가 계속 반대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올리비아, 너 덕분에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었어. 그것도 좋은 과정이었던 것 같아. 저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술 전 준비를 하며 박 교수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손목 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막힌 부분에 스텐트를 삽입할 거예요. 국소 마취만 하고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시술실에 들어가니 정말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콜먼 교수님, 편안히 계세요. 1시간 정도면 끝날 거예요. 박 교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술이 시작되고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 관상동맥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막힌 부분에 도달했어요. 텐트를 삽입하겠습니다. 텐트가 들어가는 순간 모니터에서 혈류가 다시 흐르는 게 보였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혈관이 뚫리면서 즉시 혈류가 개선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스텐트 삽입 완료. 이제 두 번째 혈관을 치료하겠습니다. 박 교수의 숙련된 손놀림에 감탄했어요. 정말 예술 같았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모든 시술이 끝났어요. 콜먼 교수님,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혈류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어요. 박 교수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술 후 회복실에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올리비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어요. 사흘 후 퇴원하면서 박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콜먼 교수님, 정말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어요. 며칠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며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청구서를 건네주었어요. 총 비용은 $5,000입니다.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5,000가 전부인가요? 네. 모든 검사와 사흘간 입원, 그리고 스텐트 시술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수진 씨의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 $50,000는 들었을 거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덕분에 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의료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한 달 후 올리비아가 하버드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제가 동기들에게 한국 의료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정말 놀라워해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네요. 올리비아, 편견 없는 시각을 가진 의사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저는 딸이 이번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리비아가 갑자기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하버드에서 배우는 건 의사가 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의사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리비아,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딸의 진위를 알고 싶었어요. 올리비아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하버드에서는 보험 승인부터 걱정하라고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환자부터 보라고 가르쳐 주던 게 기억나요.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20살밖에 안 된 딸이 벌써 의료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럼 올리비아,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야? 서울대 의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어요. 박민준 교수님께서 추천서도 써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올리비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올리비아, 하버드를 잠시 휴학하고 한국에 간다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은데. 엄마, 저는 정말 진지해요. 아빠가 한국에서 생명을 구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시스템에서 배우고 싶어요. 올리비아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어요. 석 달 후 올리비아는 정말로 서울로 떠났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승인된 거예요. 공항에서 배웅하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올리비아가 한국에 간 지 2달쯤 지났을 때 박민준 교수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콜먼 교수님, 따님이 정말 훌륭합니다. 한국 학생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이메일에는 올리비아가 병원에서 활동하는 사진들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환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한국 의대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올리비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정말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오늘 응급실에서 7살 아이가 심장마비로 실려왔는데 의료진들이 정말 빨리 대응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달랐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미국이었다면 보험 확인부터 했을 텐데 여기서는 바로 치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행정 처리를 따로 하더라고요.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올리비아의 말을 들으며 저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몇 주 후 올리비아가 또 다른 경험을 들려줬어요. 아빠, 오늘 한국 의대생들과 스터디 그룹을 했는데 그들의 생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라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딸이 한국에서 진정한 의료 철학을 배우고 있다는 거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와 사라는 결정했어요. 올리비아가 궁금해진 저희는 다시 한국을 찾기로 한 거예요. 이번에는 환자가 아닌 여행자로서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올리비아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반년 만에 본 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아빠, 엄마, 반가워요. 이번에는 제가 한국을 안내해 드릴게요. 올리비아의 밝은 표정을 보니 한국에서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안동 하회마을이었어요. 올리비아가 특별히 추천한 장소였습니다. 아빠, 여기 보세요. 600년 된 한의원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어요. 전통 한옥으로 지어진 한의원을 들어서니 정말 신기했어요. 현대식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지만 환자들을 대하는 한의사의 마음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치료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70세가 넘어 보이는 한의사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죠. 그날 밤 고택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가족끼리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한국에 와서 의료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라의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다음 날 올리비아가 안내한 곳은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이었어요. 아빠, 여기서 개발하는 인공지능 의료 진단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요. 의공학과 연구실을 둘러보는데 정말 첨단 기술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강조하는 건 기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수단이고 목적은 언제나 환자의 행복입니다. 젊은 연구원의 말에 사라가 감동받았어요. 여기서는 기술과 인간미가 이렇게 조화될 수 있구나.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인간 중심적 사고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올리비아가 꼭 가보고 싶다던 올레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올레 7코스를 걸으며 저는 수술 후 처음으로 완전한 건강함을 느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이 내 심장만 고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도 치유해줬구나. 제 말에 올리비아와 사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한식의 약선 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사라가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음식도 치료구나. 여기서는 먹는 것도 의학이네.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올리비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서 배우는 게 바로 이거예요. 총체적 치유라고 하죠. 요리 수업을 마치고 한옥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올리비아가 고백했어요. 아빠, 엄마, 저는 여기서 2년 더 공부하고 싶어요. 진짜 의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올리비아, 그럼 하버드는 어떻게 할 거야? 아빠, 하버드에서는 의사가 되는 법을 배웠다면 여기서는 의사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둘 다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후자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사라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올리비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라면 엄마는 지지할게.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한국에서 겸손을 배웠잖아. 마지막 날 밤 인천공항 호텔에서 가족이 함께 앉아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 의사로서도 가족으로서도. 제 말에 올리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의사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있어요. 올리비아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올리비아를 배웅하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딸이 한국에서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컸거든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걸 나중에 미국에서도 실현해 볼게요. 올리비아의 약속에 마음이 놓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이 이제는 감사의 소리로 들렸어요. 한국이 저희 가족에게 준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관점이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활발하게 국제의료 협력 활동을 시작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현재 서울대에서 2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가끔 보내오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며 진정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 전 올리비아가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은 의료진의 겸손함이에요. 환자 앞에서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는 것. 그게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경험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를요. 단순히 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은 기적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출근하며 생각해요. 오늘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어떤 편견도 갖지 말자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겸손하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자고 다짐합니다. 콜먼 가문 4대째 의사로서의 자부심은 여전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정한 자부심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